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있을까? 이 질문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 더 정확히 말하면 지적 능력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반신반인의 존재가 내려와 세상에 질서를 가져올 거라며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외계와의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계 생명체는 물론이고 지적 생명체의 존재조차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지적 외계 생명체는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지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의 수학. 먼저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n은 r 스타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입니다. n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기술 문명의 수를 의미합니다. r 스타는 은하계, 즉 우리 은하에서 1년에 새로 생겨나는 항성의 평균 형성 속도입니다. fp는 그러한 항성 중에서 행성계를 갖춘 항성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ne는 그런 항성 하나당 생명 거주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의 평균 수를 말합니다. fl은 실제로 생명이 발생하는 행성의 비율이죠. fi는 그 중에서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 행성의 비율을 뜻합니다. fc는 외부와의 교신이 가능하고 실제로 교신을 시도하는 지적 생명체의 비율입니다. l은 하나의 기술 문명이 존속하는 평균 기간, 즉 몇 년 동안 유지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공식을 길게 분석해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문명의 존속기간이 약 10만 년이고 다른 항목들을 가장 낙관적으로 추정한다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만 해도 문명이 최소한 3개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존속기간이 100만 년이라면 은하계 안에 존재하는 문명의 수는 30개를 훌쩍 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두 번째 경우라면 그들은 이미 지구에 도달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침묵의 정당화. 첫 번째 결론은 그다지 희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즉, 문명의 수명이 10만 년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다른 문명과의 교신을 시도하기 시작한, 다시 말해 외계 문명을 의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 건 겨우 65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핵전쟁 직전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죠. 그렇기에 10만 년이라는 수치는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정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계 문명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1973년 천문학자 존 볼이 제안한 소위 동물원 가설로 알려진 이론인데요. 이 가설에 따르면 지적 외계 문명은 이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인간이 동물원을 찾아 동물을 관찰하듯 그들은 인류에게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발전을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 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공개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는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적인 존재가 지나친 휴머니즘에 얽매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몽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면서 벌였던 참상을 떠올려보세요. 만약 외계의 휴머노이드들이 지구 같은 낙원을 발견했더라면 지금쯤 이곳은 고급 스파 리조트로 가득 차 있고 원주민들은 보호구역 안에서 계몽당하고 있었겠죠. 좋아요. 외계인이 정말로 휴머노이드, 즉 인도적인 존재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왜 그런 높은 지성과 윤리의식을 가진 그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리는 이 문명에 아무런 도움도 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결국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거기서 지성이 진화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인은 정말이지 엄청난 행운을 타고난 셈이죠. 물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몇몇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진짜 행운인지는 의문이지만요. 뭐 철학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간접적인 증거. 회의론자들을 반박하기에 앞서 지난 60년간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왔는지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에서 보내온 신호를 수신한 적도 없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접시 무리를 본 적도 없으며 화성에서 외계인의 도시 유적을 발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태양계 밖의 행성들입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그런 행성들의 존재는 아직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태양계 외부에서 5,000개 이상의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수만 개에 이르는 후보들도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행성이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즉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약 1,000억 개의 행성이 있으며 그중 수십억 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른바 생명 거주 가능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유기물이 우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자들은 혜성의 꼬리, 운석 속, 성간 구름,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의 DNA를 구성하는 재료인 아미노산을 포함한 운석도 있죠. 다시 말해 생물의 화학 성분은 전혀 희귀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 전역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보편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바로 물입니다. 물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 화성 지하의 얼음층, 토성 고리 속, 심지어 먼 원시별을 감싸는 먼지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도 흔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전파 관측소에서는 가끔 펄서나 퀘이사 폭발과는 다른 형태의 폭발, 즉 빠른 전파 폭발 현상이 관측되는데요. 어떤 신호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단 한 번만 발생한 뒤 영원히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7년에 포착된 소위 와우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궁수자리 방향에서 날아온 짧고 강력한 전파 펄스였는데요. 그리고 이 신호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려는 우주. 이런 발견들은 범죄 수사 용어로 말하자면 간접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연이 의도적으로 수십억 개의 세계에 수백만 번이나 반복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애초에 정말로 굳이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은 필요해졌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쩌면 지적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우주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명이란 질서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혼돈과 붕괴,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존재죠. 현재 우리는 전체 에너지 중 극히 일부만을 질서 있게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수적으로 진화하고 있죠. 인류는 단 1만 년 만에 부족 전체를 위해 피운 모닥불에서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100년, 즉 인류 전체 역사에서 단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1인당 에너지 생산량은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항성의 빛 에너지를 전부 모을 수 있는 다이슨 구체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 구체가 은하 규모로 확장되고 결국에는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까지 통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의 기본 법칙인데요. 모든 것은 점점 균형 상태를 향해 가며 결국 열적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운동도 의미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정말로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보면 그 법칙을 거스르며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천천히 소멸해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애초에 왜 이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난 걸까요? 그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지성은 진화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도구인 것이죠. 지금은 우주가 인간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믿는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중력, 빛의 속도, 원자의 구조 등 물리법칙을 구성하는 모든 상수들은 생명이 존재하기에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별도, 행성도, 지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허무 속에 떠도는 한 방울이 아니라 의식이 탄생하도록 정돈된 우주 법칙의 구현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우주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따뜻한 불꽃을 잃고 차가운 껍데기처럼 굳어버릴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오직 지성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 지성이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로만 창조되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비행기의 경우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시스템은 모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다른 어딘가에도 그러한 법칙에 따라 또 다른 관측자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닮았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외형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에게도 지성이 있고 진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란 우주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화의 힘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도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철학적인 증명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사상이 물리적 발견보다 먼저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존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패러독스에 대해 답을 해보자고요. 그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단지 너무나도 먼 곳에 있을 뿐입니다. 우주는 우리와 다른 외계 문명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복싱 링에서 서로를 정반대 코너에 세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너무 이른 접촉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본능처럼 자리잡은 공격성, 즉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런 공격성은 아마 다른 생명체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겠죠. 사실 지구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존재들을 갈라놓았던 그 거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필요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지적 생명체와 마주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대신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없겠죠.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